그리고 또 하여튼 이 영화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처음 알게 되신 분이 많았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역사적 사실인데 역사 공부가 되는 거니까 뭐 답은 여기 다 찾기는 어렵죠. 먼저 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골랐을까? 제가 외환은행에서 좋은 은행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론스타가 고른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건 답이 없는 거지만 국내 기획자가 외환은행을 골랐을 것 같다. 너무 좋은 은행이니까 이걸 한번 멋있는 은행으로 저는 이런 생각에 누군가 우리나라에서 은행업을 한번 크게 해보려는 이런 사람들이 골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환은행은 인적관이 가장 우수합니다. 지금은 다 이제 똑같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금융에 관한 능력, 지식,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산 것 같다. 여기 그 외환은행을 고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론스타가 고른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죠. 예, 이건 그리고 팔기도 좋고 또 그리고 하나은행이 왜 인수했을까? 이게 이제 지금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들은 지금 다른 은행을 다 인수하려고 해요.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을 특히 이제 딱 인수하면 은행이 본점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없앨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은행에서 외환은행을 사면은 외환은행 본부의 직원들은 한 70% 정도 날릴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영업점도 조정하고 그리고 조금만 관리를 잘하면 자산 규모는 줄지 않아요. 순식간에 자산 규모는 늘리면서 비용은 확 줄이고 수익은 낼 수 있어요. 은행장들이 가장 쉽게 자기 실적을 늘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은 뿐 아니라 약간 말했죠. 국민은행도 살려고 했었잖아요. 네? 국민은행도 살려고 굉장히 했어요. 근데 은행들은 다 쉽게 다른 은행을 사서 외형을 늘려서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은 은행 환경이 비슷하니까 영업도 비슷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합병을 해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전산통화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것도 좀 더 깊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 정책당국은 금융이 뭔지를 몰라요. 금융이 세계적인 추세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은행의 경영자들은 지금 말한 게 맞아요. 쉽게 합병해서 빨리 외형을 키워 돈을 벌겠다. 그러면 적은 돈으로 외형을 키우니까 또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런데 감독당국이나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은 은행 두 개가 합치면 물론 그 은행의 수익은 늘지만 은행의 고용 인원이 확 줍니다. 그러니까 몇천 명이 순식간에 다 명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얼마나 좋은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감독당국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건전한 은행까지는 합병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이 커지면 금융의 기본 원리상 too big to fail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대마불사 도덕적 해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too big to fail에 반대되는 말이 enough small to manage라고 그래요. 즉 충분히 여기 관리할 수 정도로 작아야 된다. 그건 감독당국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은행을 크게 만들어서 망하면 감독당국이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감독당국은 어떻게든지 은행을 못 키우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 원리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은행이 커지는 걸. 그러니까 그런 감독당국은 그런 철학을 갖고 이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의 합병을 봤어야 됩니다. 그러면 막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이게 제 얘기지만 국민은행하고 좋지만 이제 국민은행이 살려고 했어요. 그럼 완벽하게 국민은행이 리딩뱅크가 되는 거예요. 외환은행을 샀으면, 외환은행을 샀으면 신한은행하고 지금 막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그때 이제 살라고 하는 거 다 시장에 소문 났고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 또 약간 중요한 국장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은행 산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특정 은행을 지칭 안 했지만 국민은행이 여기 다른 은행, 외환은행을 사면 안 되는지 지금 말한 이런 논리로 외부의 사례, 감독 추세 이런 걸 다 해서 검토를 해갖고서 다 뿌렸어요. 이제 청와대도 주고 막 다 뿌렸어. 근데 이제 이 국민은행이 어떻게 그걸 가져간 것 같아. 가져가더니만 저한테 들어온 압력이 너무 셌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근데
워낙 많이 특히 뭐 이제 그때는 공정위 같은 데는 뭐 이거 주니까 공정위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도 공정위 사는 금융을 모르니까 이걸 이제 실무자들은 위에서는 어떻게 실무자들 이걸 갖고 있는 자기는 그게 합병을 하려면 공정위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기는 불어해주겠다. 내 선에서는 뭐 거기서는 뭐 그렇게 이제 저도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우리 담당 저희 직원들이 이제 주면은 저한테 보고가 들어 피드백이 들어오니까 뭐 그래 그리고 막 언론에도 나고 막 이래서 사실 국민은행이 이제 포기를 한 건데 하나은행은 이때 2012년 당시가 그 이명박 정부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은행 행장 김승유 씨고 이명박 씨가 절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 같은 거 없고 가장 쉬운 길로 하나은행을 키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은행 경영 욕할 필요 없이 은행 경영자는 그런 것을 당연히 갖는다. 근데 그것을 통제하고 자제시키는 건 감독 당국이고 정책 당국인데 그건 못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해야 할 일 뭘까요? 누군가 이제 질문하셨지만 이건 3개 정부를 관통하는 일이잖아요.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됐고 참여정부에서 저질러졌고 이명박 정부에 일단 마무리된 거예요. 뭐 지금도 지속되지만 이 말은 제가 처음 썼어요. 칼럼에다가. 이건 3개 정부를 관통한 세력이 있다. 잘 알 수 없죠. 그죠? 이러한 큰일인데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정부 같으면 참 이렇게 내거는 구호가 굉장히 따뜻하고 우리 서민들을 위한 건 그런데 실제 행동을 이런 걸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참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민주화 시대에는 독재하고 싸우는 것이니까 쉽게 깨어 있는데 현재 이렇게 산업화, 또 금융화, 세계화 이런 게 된 상황에서는 더 공부할 게 많고 더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 금융에서 왜 이게 하나은행하고 국내은행끼리 대형은행끼리 합병하면 뭐 그냥 자본주의 나쁘다, 뭐 금융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그건 있다고 하는 하에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하에서도 이거 나쁜 거거든요. 그런 걸 알 수 있어야만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투표 잘해야 되고 말로 좋은 말 하는 사람한테 투표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할 것 같으냐 이런 걸 잘 보고 그거에는 답변이 안 됩니다. 제가 슬픈 얘기죠. 뭐 ISD의 배상 가능성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정부가 철저히 비밀로 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아주 돈 엄청 이거 1년 예산이 한 몇백억 들어간대요. 몇십억 이상, 몇백억. 전부 미국에 있는 최고 변호사를 사갖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도 안 알려지고. 그러니까 이거 이미 돈 매년 써요. 몇백억씩 재판 비용으로. 한 5년, 2012년부터 했으니까 7년 끌었죠. 그죠? 8년. 조만간 판결이 날 거예요. 근데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저는 정보가 없어요. 근데 기사 나온 거 보면 내년 예산이 2천억 원인가 해소 가능성을 대비해서 책정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송교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일체 참관도 비밀로 자기들끼리 미국, 영국, 프랑스 변호사들이 자기 재판관 쉽게 말해서 중재위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기들끼리 비밀로 해버리고 일체 그래요. 중재 과정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껴갖고 제가 말한 이런 적어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누구도 금융사 아까 말한 대로 감독 당국은 기본 원칙이 enough small to manage다. 이건 모든 감독 당국이나 중앙은행에서 금융을 아는 사람 다 제가 아니라 다 알아요. 유럽에서 공부해보면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감독 당국끼리 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은행을 키우지 말아야 된다. 은행 덩치를 키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국제화 시키는 거 괜찮아요. 이제 UBS라는 은행의 크기는 스위스 GDP 한 5배, 10배 돼요. 한참 잘 나갈 때는. 그럼 이제 제가 스위스 감독 당국 중앙은행 감독을 하니까 물어봐요. 야, 니들 UBS 커서 좀 망하면 니들 스위스 경제 훌렁 날아가는 거 아니냐? 뭐 좀 걱정은 되는데 사실은 UBS가 날아가면 독일이나 미국이 더 걱정이야. 걔들 답이 왜 그러냐면 UBS의 자산은 스위스에는 많이 없어요. 독일이나 미국에 더 고용인원도 많고 자산도 많아요. 그리고
UBS 독일이 망하면 뭐 독일 정부가 책임지는 거고 독일 거지. 우리는 다 이렇게 파이어월을 만들어 갖고 끊으면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국제화를 통해서 규모가 커지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쪽이 문제거든요. 스위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규모가 큰데 국제화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재산이 95%가 다 국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 국내 대형은행끼리 합병은 막을 수 있는 논거가 많아요. 이건 론스타였기 때문에 막는 게 아니고 하나은행 못 사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다. 우리는 국내 은행 산업을 건전하게 금융 시스템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행 산업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원칙을 감독당국이나 어디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안 맞기 때문에 합병 이거는 못 해주겠다. 이라면 재판 걸면 이겨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근거도 없이 막 이상하게 뭐 불법이니 뭐 이런 그냥 떠도는 거 갖고서 이렇게 자꾸만 막으니까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ISDS는 이기기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근데 사실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 카드 비밀로 해서 그런 것 같고요. 3대 정부 말씀하셨죠, 그죠? 그건 뭐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거대한 그 엘리트 그룹, 경제 엘리트 그룹, 기업, 아까 관료 뭐 등등 뭐 이렇게 법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이걸 기획을 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여기 인사도 관여를 해요.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딱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장관시키고 다 하거든요. 뭐 이게 다 추천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 뭐 시켜주고 뭐 시켜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가는 거고 뭐 또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또 아까 말한 대로 뭐 1,000억은 아니지만 100억, 200억 넣은 사람도 있으면 내가 몇백억 벌은 거예요. 벌었는데 뭐 누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습니까? 그냥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어떤 이 하나의 그 세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계속 출세를 해요. 지금까지. 여기서 좀 여기 장하선 씨 마저도 모르죠. 장하선 씨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은산분리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아까 말한 미국은 은산분리, 금산분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나라고 유럽은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산분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답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오느냐, 은산분리가 맞느냐, 은산분리를 허용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건 답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감독당국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약간 좀 굉장히 이상한 짓, 론스탑 한 것도 감독당국이 잘못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잘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는 은산분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 그 제도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카카오의 문제는 이건 좀 인터넷 뱅크도 이거 할 얘기가 참 많은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터넷 뱅킹을 허용할 때 IT 업체에 주로 엮어졌잖아요. 뭐 카카오니 KT니 이런 거. 근데 인터넷 뱅킹은 1980년대 미국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나오면서 거기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IT 업체 쪽에서 하고 많이 했는데 실제 미국 역사가 깊으니까 오랜 시간 하고 나서 어느 쪽에서 커온 인터넷 은행들이 성공했느냐를 보면 그 비은행을 갖고 있는 데서 비은행이라 뭐 증권이나 보험이나 카드나 뭐 이렇게 이런 데서 은행업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금 결제를 원활히 하거나 또는 자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근데 은행을 새로 만들려면 제대로 점포를 갖춘 은행을 만들려면 돈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고 인터넷 뱅크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자기네 그 비은행 업무를 도와주는 인터넷 뱅크로 한 경우가 더 성공을 했더라. 즉 은행들은 사실 IT 기술을 사오면 돼요. 사오면 되는 거지 IT 업체가 해야 더 뭐 소위 말하는 핀테크가 빨리 혁신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잘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뭐 은산분리, 금산분리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아닌데 꼭 그걸 IT 업체가 두쪽을 하는 건 꼭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인터넷 뱅크가 우리나라 금융에 마이너스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건 아니에요. 이 고용 효과 때문에. 인터넷 은행 하나가 생기면 하나가 은행 한 500명 고용해요. 500명도 채 안 돼요. 뭐 카카오뱅크 이런 게. 근데 이제 인터넷 은행이 하나 딱 생기잖아요. 그럼 은행들이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 한 1,000명씩 잘라요. 여러분들 길에 나가 보시면은 점포 계속 없어지잖아요. 경쟁하기 위해서. 계속 은행들은 사람 수 줄여서 외형을 줄이지 않으면 돈이 남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사람 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건 은행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죠. 인터넷 은행은. 저는 인터넷 은행은 뭐 그냥 그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뭐 저절로 생기는 거야. 그럼 어째요? 그건 경제가 흘러가는 거고 다 자동화하고 이런 거니까. 근데 정부가 나서서 인터넷 은행을 키우는 건 일자리 문제에서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고. 문제인데 이 론스타가 먼저 했는지 이건 어려운 게 론스타가 그 정도까지 외환은행을 잘 분석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걸 외환은행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이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한국 사람들이고 한국의 감독당국 사람들이 개입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예? 은행장 바꾼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정재 씨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인데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고 참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모로 깨끗하시고 그리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분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더 멋있었으면 이분이 확 불어버려야 되는데 불지는 않고 이분은 아마 개입 안 했을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자기가 개입했으면 제가 딱딱 치면 되면 일상적으로 하던 일인데 매번 가서 그냥 한 달에 몇 번씩 하던 일인데 안 하고 그냥 그날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선비니까 아마 그쪽 경북 지방, 그 안동 그쪽 지방의 마지막 선비 집안이 하나라고 생각. 이런 가문 모양이네.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개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잘려요. 잘리고 그런 것 같고.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제 논리로 볼 때는 뭐 론스타가 한 게 아니고 한국 쪽에서 한 것 같다. 정치자금하고 개입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정치자금보다는 더 자기 이익. 왜냐하면 정치자금 개입됐으면 3개 정권을 이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고는 약간 거리를 두면서 엘리트 그룹이 자기네 어떤 서클을 만들어서 한 것 같다. 이 장하성 씨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거 참 알 수 없는데 이분도 그냥 그 엘리트 그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시민단체에 있었어. 유자본주의 예, 하다. 근데 이 사람 논리가 뭐냐면 논리를 깨는 게 좀 많은데 사실은 외환은행이 이 돈이 안 들었으면 망했을까? 이게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절실히 필요했나? 외자 유치가. 그게 부실했나?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말한 내가 자신 없는 게 100%를 할 수 없을 게 이미 돈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모든 지식, 제 주변에 외환은행을 좀 알았던 사람들이 금감원도 그렇고 금감원 실무자들도 그렇게 반대한 거거든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고 외환은행 사람도 그렇고 한국은행 실무자도 그렇고 돈 없어도 그러니까 이 장하성 금융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금융 모르고 뭐 대부분 다 금융 아까 말한데 우리나라에서 금융 아는 금융 관료가 별로 없어요. 저랑 금융에 대해서 1시간만 얘기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그런데 이게 대부분 금융을 많이 아는 사람하고 실무적으로 해본 사람들이 안 망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세상의 미래를 알 수 없죠. 근데 결과를 보면 돈이 안 들어서도 안 망해. 그건 확실히 맞아요. 근데 그건 얘들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장하성 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론스타의 돈이 들어와서 공신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 뭐 그게 말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2003년이면 우리가 그 신용칸 사태가 바닥을 치고 올랐을 때예요. 그래서 가만둬도 그 뒤에는 나중에는 외환은행이 하도 돈이 많이 남아갔고요. 왜냐하면 부실화됐던 뭐 그 하이닉스 그다음에 다 현대 쪽이 다 외환은행 주거래은행이거든요. 현대 쪽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면서 그냥 떼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서 그냥 론스타가 배당금을 다 들어가요. 그건 만약에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그냥 3년 가만두면 그냥 코메르츠나 그냥 돈 엄청 버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그걸 갖다 억지로 아전인수 하는 거죠. 그거 뭐 론스타가 들어와서 외환은행 공신력이 높아졌다. 제가 볼 때 그 확률은 10%도 안 돼요. 그냥 90% 이상은. 근데 그건 100% 팩트로 얘기를 못 드리는 거지 90% 이상은 장하성의 논리. 그때 뭐 론스타의 자금이 없었다면 외환은행이 망했고 사실은 론스타를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은행을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당국이나 재경부총이 모여서 외환은행이 조금 부실해질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길 때는 정책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은행을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걸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끝나요. 그게 뭐 그런 걸 이 정책당국의 어떤 그
그 뭐라고 할까 이 구호 효과. 그러니까 그게 가장 잘했던 게 그 미국에서 그린스펀이에요. 그린스펀 돈을 하나도 안 쓰고도 말로 많이 때워요. 이게 그냥 이렇게 지금 주시장이 나쁘면 이건 뭐 우리는 언제든지 이 그 돈이 충분히 있고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나쁘면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다시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지금 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나요. 저기 1994년가 유럽 통화위기가 있었어요. 막 투기꾼들 조지 소로스가 막 공격에 돈 막 벌 때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가 막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공격을 받는데 프랑스 외환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 프랑스의 외환은 뭐냐면 마르크화. 그때는 유로화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유럽 단일 통화 안 나올 때가 마르크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은 프랑스 은행이니까 얼마든지 있지. 프랑은 자기 밟고 찍어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외환은 마르크인데 마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독일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는지 시장에 되고 독일 중앙은행은 윤정기는 아주 기능이 좋다. 우리는 얼마든지 찍어갖고 프랑스 은행이 원하는 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딱 그 한마디 딱 그냥 주지도 않고 인터뷰 딱 하고 나니까 투기꾼들 어떻게 해? 그냥 막 찍어서 막 주겠다는데 독일의 돈을 그냥 도망가는 거야. 사실은 경제라는 건 되게 특히 금융은 이게 심리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환은행이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나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카드 사태가 어떻게 가느냐, 그 다음에 부실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나중에 보니까 뭐 현대 거 다 살아났는데 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떼돈 벌었는데 현대 것도 잘 팔리고. 그러면은 저기 이게 좀 약간 좀 기업 구조조정 과정 이런 게 어렵지만 더 어려움이 될 때는 그냥 저기 정책 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좀 모여서 한마디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것마저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망할 때까지는 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걸 이제 전제가 틀린 거죠. 이거 곧 망할 거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거 갖고 이제 아주 굉장히 길어지니까 제가 얘기해 이제 그건 100% 확정을 못 하는 게 이제 큰 문제지 그렇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중요한 예. 발언을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오늘 중요한 이 룰타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영상으로 남길 수 있어서 아주 그 심평 변호사 좋습니다.